돈과 부자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꼭 이런 이야기들이 달려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부자는 다 사기꾼이야. 야, 내 주변에 부자 있는데 다 바람피고 이혼하더라. 진짜 그럴까요? 오늘의 출연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돈돈거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하고 부부관계도 좋아. 무엇보다 부자 되려면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어차피 90%가 알려줘도 안 해. 오늘의 출연자는 돈미세 저자 정윤진 대표입니다. 정윤진 대표는 5년 만에 평범한 직장인에서 연매출 50억, 대한민국 상위 1% 이상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난할수록 더 돈돈거리는 이유, 5년 만에 연매출 50억 벌기까지 성장 과정, 내가 잘 될 사람인지 잘 안 될 사람인지 구분하는 법, 그리고 지금 가장 성공하기 쉬운 기회의 땅이 무엇인지,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윤진 대표님, 네,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누구시고 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보고 그냥. 얘기하면 네. 되죠. 저는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돈 버는 형님들, 쇼핑몰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강의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상품 등록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 겸 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채널에 모신 이유가 네, 집필하신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근데 책 제목을 저는 보자마자 네, 이건 유튜버가 쓴 책이야. 네. 이 어그로는 네, 유튜버가 아니고 나올 수가 없어. 책 제목이 돈미세인데 네. 왜 이렇게 책 제목을 지으셨는지.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출판사가 돈 관련된 내용을 쓰고 싶은데, 원래는 뭐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너무 좀 저의 작가에 대한 내용이 책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돈, 만몬 이런 거 좀 멀리 해야 되는 주의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야름 출판사랑 조율한 게 돈미세. 근데 돈미세가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쟤는 이제 국어를 잘 모르니까 돈미세라고 하니까 돈에 미친 세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장인어른도 돈미세 책을 이렇게 드리니까 돈에 미친 세상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새가 그 새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에 미친 새끼의 줄임말이어서 그냥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미쳐 있는지, 그리고 저도 돈에 미쳐 있었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으려고 책 제목을 돈미세라고 지었습니다. 뭐랄까, 그 출판사에서 원했던 어떻게 보면 어그로와 네, 대표님의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좀 절충해서 그나마 나온 절충해서, 그러니까 전 처음에 절충이라길래 이게 왜 절충이지 했는데 이게 세상으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네. 사실은 제목만 보면은 솔직히 이걸 돈에 미친 새끼로 해석을 하면은 네, 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세고 네, 굉장히 돈밖에 모르고 네. 악독하고 네, 그 미디어에 그려지는 그런 나쁜 부자, 네.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너무 젠틀하시고 감사합니다. 요 느낌이 안 나요. 근데 또 사실은 이 세상이 또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네, 너 그래서 얼마 버는데를 물어보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었길래 돈미세가 되셨었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과거라고 해봤자 제가 지금 86년생이니까 이제 40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36살 때까지는 그냥 동네에 있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었죠. 36살까지면 불과 4년 전. 네,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가난하긴 했어요. 왜 가난했냐면, 저는 28살 때 연애 5년 동안 했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딱 6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앞에 현실에 만났던 사람이 600만 원을 가지고 결혼한다. 근데 오케이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신이 이상하던가, 진짜 사랑이라는 그 고귀한 걸 지키고 싶은 사람 말고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저는 그때 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수원에, 제가 부산 사람인데 이제 직장을 이제 경기도 화성에 오면서 수원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통 막 네팔인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살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월급을 제가 190만 원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90. 이제 세후로 190. 그래서 190만 원 받는데 600만 원에 이제 돈을 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엄청 안 좋은 집에서 안 좋게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계속 막노동 일을 하셨고 그 막노동도 제가 대학교 때 했던 데를 소개시켜드려서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직장생활 해본 적 없으시고 그리고 집은 그 영화 속에 보이면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막 주인공들이 막 칼빵 맞잖아요. 골목 안에 골목에 비 오는 날 어둠침침한 술에 옆에 있고 막 이상한 사람들, 그 마약하는 사람들 있는 그런 골목에서 이제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골목 안에 골목에 다세대 주택에 곰팡이 썩은 집. 영화에서 그 암살자가 암살할 것 같은. 항상 그냥 비 맞을 때 이렇게 칼 찔리고 이렇게 네. 쓰러지는 그런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10년 넘게 동안 제가 36살 때까지 부모님 그런 데 사셨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옛날 사업하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일단 일을 안 하고 술을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술을 자주 먹는다는 거는 중독이 되셨고 일은 안 하시고 돈 넣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거 잘 안 닦으시니까 어금니가 다 없어졌어요. 한 15년 동안. 항상 앞니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왜 앞니로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금니가 다 없대요. 썩어가지고. 근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하나 할 때마다 13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월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에 살고 돈 없고 저희 부모님도 다 거지 같고 이런데 아버지한테 임플란트 해줄 형편이 없어서 항상 했던 말이 아버지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임플란트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희 어머니한테는 진짜 집이 사진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완전 집 전체가 다 곰팡이 썩었어요. 이미지가 남아있나요? 이미지 있습니다. 제가 네. 사진을 네,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집 거실 그냥 안방 다 그냥 곰팡이가 썩어 있거든요. 그런 집에 있으면서 항상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이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36살 때까지 했죠. 그리고 제가 쇼핑몰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다는 게 직장 생활에서 번 돈이 이제 제가 외국계 회사에 가서 한 3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한 5개월 만에 이제 매출은 1억, 순이익은 1,000만 원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190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300 이직했죠. 정도로 이직을 하셨고 근데 네.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 하셔서 월 1억이요. 월 매출 1억이 넘으면서 네. 순이익은 1,000만 원 넘었죠. 그리고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직장인들이랑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꿈의 숫자예요. 그쵸. 어떻게 인간이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벌 수 있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아는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지 못할 그냥 운명이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고 그냥 지방대 나오고 특별하게 잘하는 거 없고 외국에 안 갔다 왔고 근데 제가 다녔던 그 외국계 회사의 그 팀장, 제위에 있는 팀장님은 경기고 그다음에 서울대, 카이스트, 삼성 이 회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난다긴다는 사람도 근데 그분은 그 회사 다니면서 하버드까지 졸업하셨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온라인 뭐 이런 코스 온라인 코스에서 그러니까 영어도 원어민처럼 잘하시고 아시아에 2명 받았는데 그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벌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의사, 변호사, 전문 직종에 급이 높으신 분들이 세후 1,000만 원을 받는 거지. 그냥 나는 평생 동안 못 벌 거라 했는데 이제 쇼핑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넘게 번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와 진짜 잘하면 내 인생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잘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직장 다니면서 쇼핑몰을 했는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억, 1억 5천, 2억, 2억 5천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혼자서 했거든요. 집에서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버는 돈이 막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눈이 뒤집혀서 남는 순이익이. 순이익이. 와. 왜냐면 혼자서 집에서 쇼핑몰 하는데 매출이 2억 5천이면 보수적으로 10%만 받아도 2,5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있던 마이너스 통장 그것들도 이제 뭐 돈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인 걸 투자 많이 하잖아요. 코인 같은 것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다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찼거든요.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황인데 쇼핑몰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다 갚고 그리고 집에 있는 빚도 좀 갚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사시켜드리고 아버지 임플란트 전부 다 일시불로 해드리고 저도 집에서 좀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때 인생이 바뀌게 됐고 지금은 버는 돈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혼자서 했기 때문에 고정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실도 4개 있고 직원들도 14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나가서 그냥 월급쟁이처럼 법인에서 돈을 받는 수준인데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한 달에 3억 6천까지 벌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순이익으로 3억 3억 6천. 전이요. 네. 와우. 그게 2022년 4월 달 기준으로 와우. 3억 6천이 이제 다 빼고 들어온 것만 3억 6천인데 그렇게 이제 몇 번이 들어왔죠. 물론 그게 맥스였지만 22년 4월 4월에 기억합니다. 그때 수강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22년 12월쯤에. 아, 저희 PD님이 수강생이어가지고 예, 그때 제가 유튜브가 크면서 클래스 U라는 걸 통해서 그냥 그 강의도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고 조작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볼까 싶었는데 이제 유튜브가 크면서 사람들이 그 강의를 많이 결제하다 보니까 그 클래스 U라는 그 대형 플랫폼 강사가 그때 당시에 한 4천 명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강사 수익은 제가 1등이 됐어요. 뭐 자막도 없고 뭐 편집도 없고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클래스에서 제가 강사 기준으로는 1등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인생이 그때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와, 그러면은 지금 월 3억 6천에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런 변화의 구체적인 어떤 스킬이라던가 네.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네.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좀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자들은 돈에 미쳐 있다. 네. 뭐 악독하다. 네. 뭐 부자들은 인생이 돈이다. 돈하고 오히려 좀 돈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네. 가난할수록 오히려 돈거린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죠? 왜냐면 그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을 바로 대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천박한 느낌을 줘야지 내가 가난한 게 합리화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머릿속으로는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점잖은 척, 돈 이야기 안 하는 척, 난 돈 없어도 행복하고 충분히 나는 뭐 가치관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내에는 돈이 없는 걸 회피하고 싶은 건데 부자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 한 100억 정도가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돈을 생각하겠지만 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성장일 수도 있죠. 건강일 수도 있죠.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돈이 일부인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포지션이 큰데도 말은 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제가 가난할 때도 이제 뭐 만나는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좀 가난하시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 그냥 월급 300 받는 사람, 그리고 뭐 대출 받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만나면 사실 돈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맨날 연애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막 다른 이야기 하는데 속으로는 돈 없어도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해도 말하는 순간 그 말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췄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고 제 주위 사람도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 돈 생각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언제 좀 충격을 받았냐면 제 와이프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살아서 그 지역에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누나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윤진아 너는 유튜브 보니까 진짜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돈 버는 것만 하는데 왜 그렇게 돈 이야기만 해? 너 적당히 벌었잖아. 그러니까 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되는데 이 채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그 정도로 돈이 좋냐?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누나한테 누나는 돈 안 좋아요? 물어보니까 나는 돈 하나도 안 좋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한 달 있다 그 누나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리고 이제 울면서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전화 온 거죠. 친구니까. 그래서 뭐 누구누구야 나 이제 잘려서 하면서 막 울면서 돈을 이제 빌리는데 참 아이러니했어요. 분명히 본인은 돈에 관심 없고 저를 돈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대했는데 저는 행복하게 저의 삶을 사는데 그분은 돈을 엄청 안 좋게 이야기하고 저를 비하했던 분인데 한 달 후에 직장 잘려서 돈 빌리고 싶어서 울면서 제 와이프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냥 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일수록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약간 폄하하고 돈에 미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자기 삶은 더 힘들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돈에 대해 말하는 걸 터부시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걸까요? 아니면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갑자기 저도 들으면서 뭐가 먼저일까? 근데 왠지 복합적일 것 같아요. 이거 음. 해서 이거고 이거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러니까 선순환이나 악순환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데 서로 악순환을 해서 돈이 없고 없는 마인드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재수 없게 생각하고, 그럼 돈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게 돌면서 스스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가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릴 때 저희 돈 만지고 나면은 부모님이 손 씻으라 하잖아요. 맞아요. 돈 더럽다고.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다른 의미에서 그냥 진짜 사람들 손을 많이 타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네. 뭔가 그 돈이 마치 부정한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다루는 문화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책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좀 우리 솔직해지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 책에 보니까 그 본인이 대표님께서 좀 힘드셨을 때 이제 돈 때문에 막 부부 싸움하고 막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막 이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 자체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들 너무 돈돈거리지 마라. 돈보다 있는 거에 감사해라. 그리고 네가 지갑에 10,000원 있으면 항상 공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제가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100,000원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대요. 그리고 너무 돈을 벌려고 욕심 부리면 몸이 망가지니까 잠 많이 자고 적당히 일하고, 그다음에 직장은 최고의 곳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 항상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고 항상 돈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용돈, 그다음에 병원비, 그다음에 장 보는 비용, 그리고 제가 그거를 카드를 들여서 본인들이 이제 쓰고 싶을 때 써요. 많이 쓸 때는 진짜 100만 원 이상 쓰실 때도 있고, 또 집도 이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어머니한테 드시고 싶은 과일을 많이 사갖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비싼 과일은 어른들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만만한 것만 사시니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그런 것들 마트에 가서 많이 사서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돈 드릴 때, 현금 드릴 때 그 멈출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출 수 없는 그 뭐 어떻게 주체 못한 기쁨과, 그 다음에 그 카드 어른들한테 막 썼을 때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그렇게 저 주변 어른들 모셔다 놓고 식사하시게 하고 대접 한번 쫙 해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아하시는데 네. 아들이 돈 버니까 엄마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어릴 때는 돈돈거리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직장 생활하고 해랬는데 지금의 삶이 어머니는 훨씬 더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카드를 주고 돈을 주고 과일 사주는 부모가 몇 명이 있겠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라고 하는데, 분명히 옛날에 저렇게 아니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도 똑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뭔가, 그러니까 항상 착하게 살아라, 돈 욕심 부리지 마라. 근데 실제로 제가 어머니의 그 과거의 삶과 지금 삶 했을 때 어머니 지금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비단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신 건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들이 받쳐줘서 행복하신 건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돈이 행복의 다가 아니다.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네. 맞는 말. 네. 근데 돈이 없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가 돼버려.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여기에 책에 보니까 그 부자들이 더 돈돈거릴 것 같은데 가난할수록 더 돈돈거린다. 이거 말고도 네. 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에 대한 거짓말 네. 6가지 이런 걸 소개해 주셨어요. 네. 방금 가난한 사람이 더 돈돈한다 말고 또 다른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네. 일단 부자를 싫어해요. 부자는 싫어한다. 부자를 싫어하는 게, 저도 똑같은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돈을 벌기 전에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 볼 때 쇼핑몰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쇼핑몰 잘하는 사람들 메일도 보냈어요. 누구신지는 공개가 누군지는 어렵나요? 하지만 네.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아. 그분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면서 진짜 집에서 내가 살림이라도 할 테니까 다마고치를 좀 키워달라. 그러니까 좀 노하우 좀 알려달라. 그렇게 메일을 좀 몇 군데 보냈어요. 근데 당연히 다 무시당했죠. 근데 그분들은 매출 인정할 때 막 3억, 5억, 막 매출 1억 이런 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이런 생각했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 람보르기 같은 거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계약서, 막 건물 계약서 찍고 할 때마다 와 진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럽다는 생각보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재수 없다였어요. 재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이 돈이 없으실 때. 돈이 없을 때는 진짜 재수 없다. 그런 이제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친구 중에 한 번씩 잘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몰고 오고 명품을 착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 잘 사는 친구들. 그걸 보면 친구들 딱 오면 이제 뭐 가방이나 뭐 시계 같은 걸 한 번씩 보여주면 애들이 와 좋은 거네 하면 딱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나가니까. 저는 월세 살고 돈 없고 빚쟁이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저 친구는 엄청 여유롭게 엄마 아빠 잘 만나서 하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제가 어떤 걸 알았냐면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진 것 자체를 상대방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부자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감각이 발달돼 있으니까 돈을 잘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득을 주는 사람, 실을 주는 사람들을 피부로, 감으로, 후각으로 알아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딱 만나서 5명 있으면 한 명이 자기를 재수없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근데 표정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 당연히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은 이야기나 좋은 제안을 하지 않겠죠. 저도 어느 모임에 가면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교회를 가든 뭐 하든 그 딱 눈빛과 느낌만 받더라도 그냥 내 행태가 재수 없구나.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좀 배가 아프고. 왜냐면 다 같은 급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뭔가 삶이 바뀌었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느껴져요. 근데 다른 부자들도 내가 그 사람 모임에 갔을 때 항상 안 좋게 보는 걸 느꼈겠구나 싶어서 어떤 걸 바꿨냐면 진짜 저 사람이 싫지만 제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스스로 마인드를 체크했던 게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 저 사람을 존경한다. 저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걸로 해서 내가 눈빛을 바꾸게 해서 막 뺨때기 이렇게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해서 간 다음에 누구 딱 부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네 대표님 진짜 나 저 사람을 존경한다는 눈빛을 바뀌었거든요. 배우겠다. 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연예인들도 만날 경우도 있고 회장님을 만날 경우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이었으면 예를 들어 1조 기업가를 만나면 딱 드는 생각이 그냥 뭐 아이템 잘 잡아서 잘 됐구나.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배울 거 없겠지. 그냥 결과론적 이야기 하겠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완전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지금 과정을 존중해 준다는 눈빛을 딱 바꾸니까 딱 그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뭐 누군지도 물어보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락처도 받아가고 했던 게 그 참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만 해도 되구나 이걸 느꼈죠.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경멸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데 일부러라도 바꾸면 좀 삶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꼭 그 뭐랄까 명시적으로 딱 나너 싫어 안 하더라도 이 바이브라는 게 있으니까. 알죠. 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 사실 진짜 사기꾼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사기꾼 가짜 부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한 보이는 인원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일단 그런 사람임에도 대표님은 처음에 그러면 난 저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태도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관계를 그 상황에 주어졌잖아요.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가지예요. 이 사람을 존경하는 눈빛을 보낸다. 무관심한다. 안 좋은 눈빛을 보낸다. 어차피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미 함께하기로 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의 눈빛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좋았던 일도 있습니다. 어떤? 저에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 눈빛을 보내니까 자기가 더 성공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진짜 사짜 많이 만났거든요. 서울에 엄청 큰 갤러리 운영하는 원장님까지 만났어요. 미술 투자,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뭐 현대에서도 하고 있다. 왜 항상 대기업에 있는 총수들의 며느리들이 아니면 미술관을 하겠냐? 미술관 하는 이유가 있다. 그 갤러리인데 그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요. 근데 그때 눈빛을 너무 존중한 눈빛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뽕에 차가지고 그 모임에 한 15명 있었거든요. 다 하고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태도가 마음에 든다. 비즈니스를 제안한다 해서 막 그림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했던 그 눈빛이 마이너스가 됐던 적도 있었죠. 왜냐하면 사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 구분을 어쨌든 얘는 사짜구나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표님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어떤 돈 많은 분들 뭐 사짜든 아니든
그런 분들을 만날 일이 많지만은 사실은 SNS 컨텐츠로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건 그냥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냥 일반 SNS 컨텐츠 시청자 입장에서 찐과 사짜를 구분하는 법이 있을까요? 어렵나요, 이건? 예전에는 좀 직관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사자들도 사람들의 심리를 알거든요. 너무 티나게 하면 냄새가 나니까 적당히 하거든요. 근데 그 딱 구분을 하는 게 실체가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실체가 있냐? 실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회사명이 있고 회사를 검색했을 때 뭐 매출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실체가 있는 회사의 대표면 이해하는데 그냥 실체가 없이 나 뭐 했다. 뭐 주식, 뭐 코인, 뭐 블로그, 뭐 애드센스 이걸로 했다 했을 때 실체 없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돈 버는 형들 운영하다 보니까 인터뷰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한 달에 2억을 버신 20대 초반 분도 계시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24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달 만에 2억을 벌었나요? 물어보니까 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루에 전화를 250명한테 했대요. 무슨 전화를 했냐니까 분양 관련된 건데 뭐 여러 군데 이제 미분양된 것들 전화하면 한 채 하면 그 뭐 한 3천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달 동안 내내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명 정도만 데리고 오면 된다. 근데 결국은 그분의 실체가 또 없고 또 다른 데 가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또 다 보험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졌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짜냐 아니냐를 했을 때는 실체가 있냐 없냐. 실체가 있냐 없냐. 근데 사실 검색한다고 매출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맞아요. 일단 그냥 일단은 저는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회사 정보를 한번 쳐보죠. 음. 그래서 안에 있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사짜인지 아닌지 보는데 그거 외에는 뭐 알기 힘들죠. 그렇죠. 사실 왜냐면은 그 기준이면은 저도 사짜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제 매출 어디 안 나와요. 근데 대표님은 그래도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음. 사람들이 인지하는 단계가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사짜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하긴 이 시장에 오래 있는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팔로워가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전 어디 가서 제가 돈만 탄 적 없어요. 돈 많이 없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사실 여쭤봤던 거는 그거였어요. 부자들에 대한 오해, 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 사실 제가 여쭤봤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부자는 사기꾼이다. 이거는 된 것 같고 네. 부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산다. 네. 특히 그리고 전 재밌었던 게 부자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아, 요런 게 근데 아니다 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가 그 대표님 결혼하셨잖아요. 네. 아내분이랑 싸울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장 많이 싸우는 네, 이유. 근데 저희 집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네. 뭐랄까 대표님 아까 600만 원 가지고 결혼하셨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그 못지않은 그냥 비슷한 정도 가지고 애당초 결혼을 했고 애당초 둘 다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여쭤보신 이유가 아마 돈 때문에 싸워서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냥 기대치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버는 건 다 감사하다 좀 이런 느낌이었었고 와, 네. 네, 그랬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좀 말투 제가 좀 말투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네. 왜 그렇게 말해? 이런 게 저는 떠올랐는데 원하신 답변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남들의 삶보다는 제 삶을 먼저 아는데 와이프랑 이제 아기를 재우던가 단둘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제 애가 자고 단둘이 있으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쵸. 희망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는 어디 놀러 갈까? 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디 갈까? 그다음에 토요일 날 누구 결혼식인데 간 김에 어디 들을까? 1박 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근데 돈인데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가난해지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아까워서. 그래서 와이프랑 여행을 계획할 때라도 어떻게든 저는 싸고 가까운 데 가려고 하고 와이프는 어차피 없는 돈 좀 여행하고 싶어 하고 그런 조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도 뭐 추석, 설날,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 뭐 그다음에 뭐 어버이날 하면 한 달에 보통 한 개씩 행사가 있거든요. 그럼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선물 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5만 원을 줄 건지 10만 원을 줄 건지 20만 원을 줄 건지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활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식비 포함한 모든 돈을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30만 원 넣어놓고 30만 원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애 있을 때요? 애 있을 때도 30만 원으로 모든 비용을 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항상 돈이 한 5만 원씩 모자랐어요. 그러면 저는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와이프는 애 키우는데 30만 원 어떻게 사냐? 5만 원 더 달라고 하고 그런 걸로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주면서도 5만 생색 다 내면서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느니 왜 5만 원을 줄이지 못하느니 장인 장모님 생신이라고 20만 원 드리면 그게 우리 생활비의 20일치인데 그걸 그냥 주느니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개념이 일반인들 생각하는 그 개념이 집 전세 하나 갖고 있고 돈이 없는 개념이랑 진짜 돈이 없는 개념이랑 급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급을 생각하지 못해요. 아. 본인이 그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쵸. 솔직히 저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둘 다 부부교사였고. 아,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어나더 레벨이죠. 예, 그렇죠. 내가 예. 제가 살면서 부부교사로 어나더 레벨 소리를까지 들을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네. 당시에 제가 이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 마운틴 뷰라고 해서 산에 네. 산에 있는 아파트에. 부산에. 예, 부산이 부산에. 또 워낙 그 경사가. 그렇죠. 근데 그 공사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만덕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거기에는 일단 버스가 다니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버스 운영을 안 한대요. 수지가 안 맞아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주위에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달랑 있는 데인데 거기 살았는데 와이프는 이제 외벌이죠. 애기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회사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면 그걸로 쓰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계획할 때 돈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저도 돈 때문에 싸웠을 것 같아요. 한 달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육아하게 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 회사에서 주잖아요. 3박 4일. 그러면 예를 들어 괌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뭐 발리에 가고 싶다. 동남아 가고 싶다 하는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놀러 가게 되면 좋은 호텔에서 좀 자고 싶잖아요. 풀빌라 같은 데 자고 싶고. 근데 네. 하루에 뭐 40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40만 원짜리 잘 수 있냐고. 아니 아무 때나 자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특히나 또 사모님께서는 아기도 데리고 가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나는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싼 데 자자. 근데 그러면 여행 가지 말자. 그럼 네 혼자 있어라. 막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싸웠는데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벌고 나니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냥 제일 좋은 시간대 제일 좋은 걸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할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해. 링크 보내줘 하면 결제하면 가면 되는데 가격 비교하고 그다음 밤에 갈지 낮 비행기 갈지 싼 거 하면 2시 30분에 뭐 제주도 가면 진짜 어떻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일단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다 당근마켓으로 사니까 중고거래 할 때 그러면 지역이 멀어도 1시간 왕복하는 것도 그 어디 알람 뜨면 그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받아오고 막 현금 주고 그리고 어떤 사이트 할인해 준다고 하면 회원가입 막 하고 카카오톡 채널톡 해서 추가 쿠폰 받고 네이버 쿠팡이랑 가격 비교해가지고 그 상품 하나 뭐 기저귀 하나 사는데 그게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죠. 근데 서로. 그때는 또 사모님도 그 없는 돈 안에서 어떻게든 짜야 되니까. 그쵸. 예민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돈 많으면은 더 바람 나고 재산 분할이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 빈도보다도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도 뭐 부자라고 하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상위 1% 사람들을 만날 기회 있는데 그분들은 모임할 때 항상 그 아내를 데리고 온 경우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그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유근용 대표님이라고 해서 네네네.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알아요. 인격적으로는 제일 존경해요. 누구신지는 알아요. 예, 엄청 겸손하고 남 이야기 함부로 안 하시고 하는데 그분도 부부관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기가 3명인데 집에 가서 아기를 재우고 그러니까 씻기고 나와요. 왜냐면 아기 들기 힘들다고. 그리고 아내랑 통화도 자주 하는 거 보면서 아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부부관계가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부부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보통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단란주점 가고 뭐 젊은 아가씨들이랑 막 골프 치러 가고 물론 그렇게 묘사한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 생각에 부자들은 뭔가 하나가 어그러져야지. 자녀가 잘못되든 뭐 누군가 바람피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단란주점 가고 막 이런 분들은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프레임을 좀 만들어 놨죠.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인지냐가 더 본질이고 네. 돈이 많으면 사실은 다툼거리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이가 더 좋은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돈을 버신 거냐?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단계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맨 처음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돈을 번 시작이 있고 돈을 벌지 못했을 때 한 시작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2020년도에 갑자기 뭔가 쇼핑몰을 했고 2021년도 10월 달에 유튜브를 처음 했거든요. 유튜브를 했으니까 그때 저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블로그도 했고 그다음 자격증 공부도 했고 그다음 자기 학원 글쓰기 그다음에 뭐 들이대 수업이라고 막 들이대 독서 모임 그다음에 그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미라클 모임 하고 그다음 막 루틴이라고 해서 하루에 50가지 루틴 1부터 50까지 해서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그 하루하루 OX 해가지고 눈 떠서 기도하기 핸드폰 보지 않기 신문 기사 보기 영어 듣기 세수하면서 팟캐스트 듣기 운전하면서 뭐 아내한테 전화하기 다 해서 50가지를 매일 50개요? 1년 동안 했거든요. 항상 다 OX 했는데 네. 거의 다 O였어요. 그래서 제 삶을 성공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움직인 적도 있고 다 해봤는데 책도 제가 1년에 53권 읽었거든요. 틈틈이 이게 53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읽었네 개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권을 육아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읽는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책 보고 돈 버는 방법 알아보고 했는데도 제가 그 돈 벌기 전에 한 11가지를 테스트 이제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책도 사실 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첫 책이 아니시군요. 네, 돈 미세 전에 부의 변곡점이라는 걸 냈고 부의 변곡점을 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데 결혼 7년 차 나는 아직 연애 중입니다. 라는 책을 냈는데 완전 망했거든요. 달달하네요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다 망하고 뭐 오프라인 강의 한다고 해서 그 나가서 강의도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부산에서 제일 큰 자기개발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 50가지 루틴을 올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컨텐츠로 해서 강의하면 좋겠다 해서 부산에 있는 미라클 팩토리라는 제일 큰 자기개발 센터에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됐죠. 그 담당자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 딱 갔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0명. 저는 최소 50명 정도 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럼 그 센터에서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딱 알았죠. 그 사람도 이 정도까지 몰랐죠. 그리고 말하기 부끄러웠던 거죠.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듣보자,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죠. 그래서 그 주최 측 3명이 딱 와가지고 돈 하나도 못 벌고 2시간 동안 준비했던 걸 다 떠들고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했던 일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다 실패하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었던 거는 쇼핑몰. 2020년 1월 달에 했던 그 쇼핑몰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 번 거를 또 사람들이 이제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때 블로그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몰 한번 알려주세요 해서 이제 5만 원 받고 한 5명 알려주고 이제 금방 차서 이제 10만 원 올라갑니다 해서 10만 원 받고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항상 아기가 아프다 회사 일이 바쁘대서 녹화본을 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녹화본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녹화본을 줄 의무는 없는데 계속 녹화본 달라고 하길래 열받아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로 봐라 해서 했던 게 유튜브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영상 올리고 한 달에 10,000명씩 계속 늘더라고요. 1년 동안 매달 10,000명씩 늘었거든요. 구독자가요? 네. 와. 그래서 영상을 그냥 2번째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30만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하나하나 알려주는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조회수가 100만 넘는 나오고 그러면서 구독자도 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플랫폼에서 제안이 오는 거죠.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사실 클래스 U라는 데서 저한테 제안이 왔는데 클래스 U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쇼핑몰만 맨날 포장하고 가니까 그래서 클래스에 제안 주셔서 알겠다 해서 강의 런칭했는데 그게 이제 뭐 몇천 명씩 듣고 그다음에 몇만 명씩 듣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벌게 된 거는 쇼핑몰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 그 이후에는 이제 기회들이 많이 왔죠. 그러면 광고나 책이나 협업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처음 어쨌든 베이스가 쇼핑몰이신데 그럼 쇼핑몰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신 거죠? 맞습니다. 뭘 파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잡담을 다 팔았는데 첫 번째 팔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 애가 5살 정도 됐었는데 다섯 살이? 네, 5살 첫째가 첫째가. 네, 첫째가 5살일 때 유치원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서 누구 애 얼굴을 핥혀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와이프가 듀오덤을 사서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려고 뭘 할까 이렇게 집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책상 위에 듀오덤 세 개가 딱 있더라고요. 피부 연고. 맞아요. 그 네. 밴드처럼 네, 붙이는 거. 그게 있길래
듀오돔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네이버에 듀오돔이란 걸 검색하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제품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구글에 듀오돔이라 치니까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스마트스에 올렸죠. 그때 당시에 뭐 한 남들 다 18,000에 팔고 있는데 저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한 2만 원 올려놨어요. 리뷰도 없죠. 이미지도 구글 이미지죠. 상세 페이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세 페이지도 대표 이미지 그냥 듀오돔 이미지 한 개 들어갔거든요. 그냥 올려놨는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리뷰도 없고 가격도 비싼데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바보같이 찾아서 샀을까? 네. 그래서 한 2,000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아 뭐 이것저것 등록해보자 해서 도매 사이트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하루에 2개씩 해서 올렸어요. 그냥 이게 소위 말하는 대량 그건가요? 닭등 그냥 닥치고 상품 닥치고 등록한다고 등록. 해서 뭐 수동으로 등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샀어요. 네. 저도 당연히 저희 애 때문에 마스크를 몇 개 샀죠. 사서 또 막 많이 팔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많이 팔리니까 올려놨죠. 근데 마스크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제품이 없잖아요. 제가 마스크를 쌓아놓은 거 아니고 애랑 제 거 해서 한 10개 정도 사놨는데 마스크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마스크 사려고 하니까 다 품절이에요. 코로나도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지 생각했는데 네이버에 이제 마스크라고 검색하면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1페이지만 보고 비싸네? 상품이 없네라 하는데 저는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서 보냈어요, 고객한테. 처음에는. 제가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러면서 가격이 계속 비싸지면서 막 3,000원, 4,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좀 사람들 적게 싸게 팔면 괜찮은데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국내에는 도매 사이트가 진짜 많거든요. 다 가입해가지고 이제 그 똑같은 상품 3,000원에 팔고 있는 상품을 막 찾아봤죠. 그러니까 8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1,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사서 싸게 팔자.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래서 마스크도 팔아봤고 의료용품이라고 해서 그 막 방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이제 도매 사이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등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선거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선거하는데 그 선관위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사고 싶다. 어. 근데 전국에 다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한 5억 정도씩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한복을 제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이미지만 올려놨는데 네. 그냥 방한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물건을 본 적도 없는데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이미지만 올렸는데 선관위 담당자라고 해서 이거 전국에 다 그 복장하고 비닐장갑 끼고 해야 된다 해서 5억치를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물건을 공급 못하죠.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그걸 찾자 해서 이제 의료용품 쪽으로도 팔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팔고 건강식품 쪽도 팔고 계속 품목을 늘리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매출이 뭐 1억, 2억 올라가게 됐던 거죠. 이거를 근데 쇼핑몰에 대해 아직 진짜 개념이 없는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네. 그걸로 사진도 찍고 네. 이렇게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진짜 생판 초보자가 네. 나도 팔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메일만 있으면 입점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연 4,800만 원까지는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없는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네.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도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에 도매 사이트라고 하면 메뉴에 뭔가가 보일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국내에 있는 도매 사이트 한 몇천 개가 다 있을 거예요. 의류 도매 사이트, 신발 도매 사이트, 뭐 미용, 화장 많아요. 그럼 거기 이제 자동차 도매 사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이미지랑 가격이 떠요. 예를 들면 볼펜이라고 할게요. 뭐 사무용품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볼펜이 도매 사이트에는 500원에 올라져 있어요. 이미지랑 다. 그러니까 이제 도매로 한다는 거는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볼펜 이미지 이쁘게 찍어서 예를 들어서 최소 500개 뭐 이렇게 판다. 최소 500개가 아니라 최소 1개. 도매인데요. 도매 사이트인데 한 개씩 팝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대부분 사이트를 한 개씩 팝니다. 어허. 그러니까 많이 파는 사이트는 중국에 살 때 많이 사야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개별로 팔거든요. 그러면 이 볼펜이 500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1,000원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사면 저는 이제 도매 사이트에 있는데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상품은 제 고객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아, 거기서 바로 배송을 해줘요? 바로 배송해 주죠. 왜냐면 주소지에다가 제 고객 주소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이 제 고객집으로 가면
저는 500원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볼펜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단가가 좀 큰 거면은 그렇죠. 판매할 때도 뭐 배송비 2,500원 붙여서 그냥 이렇게 네.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로 하면 나는 4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올려놓으면 주문 들어오면 바로 물건을 제 고객한테 보내면 한 개 팔아서 10,000원을 남기는데 사람들이 10,000원 남아서 인생 바뀌냐라고 하는데 인생 안 바뀌거든요. 10,000원 벌어가지고 저녁에 통닭 하나 시켜 먹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10,000원은 한 개 팔았을 때 기준인데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딘가에 노출됐다는 거고 어딜 노출됐다는 거는 잠재고객들이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걸 한 5개만 팔면 5만 원이고 한 달에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을 한 개가 아니라 한 2-3개 되면 이걸로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쇼핑몰 운영 경험은 없어서 네. 그 도매하시는 분들은 왜 자기가 안 하고. 아, 맞아요. 잘 물어보셨어요. 도매 하시는 분들은 도매만 하던가 도매. 그러니까 내가 잘 못 파니까 나는 물건을 대량으로 많이 사갖고 와서 예. 잘 파는 사람들이 팔아줘 해서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도 올려놨어요. 두 개 다 해요. 도매로도 올리고 소매로도 올리고. 근데 소매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게 도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역하시는 분들, 제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볼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우개, 파일, 별의별 걸 쫙 해서 컨테이너로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 쭉 뿌려놓고 잘 파는 사람들이 팔아 우리가 포장해서 보내줄게 이 개념인데 그분들이 막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어떻게 잘 파는지 막 이렇게 알아보진 않아요. 왜냐면 구찌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도매하시는 분들도 소매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팔게 하는데 잘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 잘 판다라는 게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품 사진 이것도 도매분들이 찍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내 거에 올린다고 해서 저 사람도 올려놨으니까 맞아요. 그거보다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도매 똑같은 걸 가져와서 네. 더 잘 팔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최근에 네이버나 쿠팡에서 뭔가를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뭐 사셨어요? 검색해서 뭐를 사셨어요? 뭐를? 최근에요. 네. 가장 최근에 제가 뭘 샀을까요? 가장 최근에 단백질 바 샀습니다. 단백질 바 살 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단백질 바라고 검색했습니다. 단백질 바라고 생각해서 메뉴에 있는 거 샀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쿠팡에서 샀는데 네. 단백질 바라고 친 다음에 10g당 얼마냐랑 예. 단백질 함량 예. 이거 비교해서 샀어요. 그쵸. 근데 단백질 바라고 대표님은 그렇게 검색했기 때문에 단백질 바라고 상품을 등록해서 한 사람이 보였는데 단백질 바라고 상품을 안 쓰고 그냥 단백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뭐 그런 걸 많이 안 먹어서 단백질이라고만 키워드를 썼던지 네네. 아니면 단백질 스낵 네. 아니면 뭐 땅콩 단백질 네, 초코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으면 그 사람한테 노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쓰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라는데 네. 저는 볼펜을 팔 때 절대 볼펜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을 겁니다. 왜요? 볼펜이라고 해봤자 이미 잘 판 사람들이 널리고 리뷰 9,999에 가격 저보다 싼 사람이 있는데 네. 볼펜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 똥이 안 나오는 부드러운 얇은 편지 쓰기 좋은 볼펜 이런 키워드를 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선물용 볼펜이라거나 네, 뭐 기념품 볼펜이라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세부 키워드로 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남들 다 판다고 그냥 검정색 볼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그때 당시에 똑같이 마스크를 팔았잖아요. 마스크 파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저는 후발주자고 제품도 없고 가격도 남들보다 싸게 팔려면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뭐 KF94 마스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머리 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면 귀가 안 아픈 초특대 대두 마스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뭐 다 코로나 키워드만 썼으니까 그때 독감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처음 썼어요. 독감 마스크. 겨울 되면 항상 독감이 있잖아요. 근데 독감 마스크 치면 아무 상품도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만 나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독감 마스크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이게 지금은 나오겠죠? 그때는 쇼핑몰이 지금보다 덜 활성화돼 있어서. 그때도 활성화됐고 지금도 활성화됐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독감 마스크. 그때부터 이제 독감 마스크 키워드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빈틈이 많아요. 네. 그런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색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이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을 노출시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랑 그다음에 제가 등록한 이미지랑 같잖아요. 네. 같으면 달라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달라 보이게 만들려면 도매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를 쭉 주면 네. 그 상세 페이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캡처해서 그걸 대표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이다라고 하면은 모나미에서 볼펜에 관련된 이미지를 쫙 해놨는데 뭔가 거기서 순서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대표님 보기에는 이렇게 노트 위에 있는 펜이 제일 예뻐. 그러면 그 부분을 캡처해서 그걸 대표 이미지로 쓰니까 다 흰 색깔 화면에 볼펜만 땡 있는 것보다 뭔가 펜으로 예쁘게 네. 쓴 것처럼 보이는 게 더 그러니까 예쁜 여성의 손이 있는 거. 음. 그렇게 키워드를 남들이 이제 검색할 만한 것들 적고 대표 이미지를 다르게 하고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도 제가 이미지를 못 만드니까 다 텍스트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 똥이 안 나오는 네. 진짜 부드러운 뭐 볼펜. 근데 그 모나미 볼펜도 그냥 모나미 볼펜 하면 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1,500원인데 찍찍해서 뭐 5명한테만 뭐 990원 이렇게 해서 원래 근데 계속 990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 또는 서울대생 80%가 쓰고 있다는 이 볼펜. 당연히 모나미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문구를 쓰면 이제 네. 딱 들어오자마자 클릭했을 때 네. 뭐 수험생 볼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문구를 볼 때 뭔가 설득될 만한 걸 찾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1번 첫 번째 그냥 큰 키워드가 아니라 되게 니치한 세부 네. 키워드를 잡고 네. 2번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그 도매에서 제공해 주는 거가 아니라 그 봤을 때 가장 후킹이 되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세부 키워드랑 결이 맞는 거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후킹 문구. 네. 후킹 그 세 개 문구. 말고는 딴 건 없었습니다. 오. 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이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지금 더 유효한데 효율이 낮죠.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경쟁이 빡세지긴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 키워드라고 해서 소형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개념이 흐릿해진 게 그런 걸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 중에서 중소형 키워드를 다 내려 추천해줘요. 경쟁 강도라고 해서 이 제품은 경쟁 강도가 낮으니까 팔아보세요. 그렇게 나오면 다 그걸 팔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트렌드를 바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사람이 손으로 등록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AI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다 손으로 상품 수집하고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 치고 하는 게 힘드니까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상품을 가지고 오고 이미지를 예쁘게 가공하고 업로드까지 하고 주문 처리까지 다 그거를 이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대세로 넘어갔죠. 그럼 그냥 저는 뭐 해요? 관리를 해야죠. 내가 어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는 홈페이지가 엄청 많거든요. 도매 사이트도 엄청 많으니까. 도매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루이비통, 독일 루이비통이라고 해볼게요. 독일에도 루이비통을 팔아요. 근데 루이비통이라고 독일어가 되어 있진 않아요. 다 그냥 영어로 되어 있고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올 때 그냥 거기에 있는 이미지랑 가격이랑 상세 페이지를 다 가져와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설정한 마진만큼 마진을 붙여서 플랫폼에 파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했지 뭐 프라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해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외 가면 백화점 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어떤 사이트도 많아요. 그게 중국 사이트도 되고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쫙 끌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주문 처리해서 마진을 먹고 이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단계는 궁금하신 분들은 돈 버는 형님들에 가서 맞습니다. 보시면은 북토크에서 다 설명하자니 갑자기 쇼핑몰 맞습니다. 토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그래도 여전히 기본 메커니즘은 유효하긴 하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 특정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돈 벌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네. 솔루션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아들이 네,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맞아요.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네. 근데 아빠 나 돈 벌고 싶어. 뭐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얼마 보고 싶어? 얼마? 월 얼마? 아, 1억? 월 1억. 월 1억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대로 시킨 데만 하면 되는데 그 시킨 걸 할 수 있겠니? 일단 할게. 그러면 일단 네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 인플루언서 되려고 하면 글과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주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그냥 막 해도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떴을 때 광고 떴다. 그거 들어가서 유료 결제해가지고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하잖아요. 99.999% 사기꾼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결국 하나 아니 하나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하면 어떤 분야든 저는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한다. 그러면 삽질을 하더라도 8시간 하면 저는 돈 벌어요. 자, 그럼 이게 쇼핑몰이든 SNS 수익화건 블로그건 뭐건 네, 대한민국에 있는 합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코인 트레이닝이든 주식 트레이닝이도 1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몰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 만든 사람의 유료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러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나 100만 원 벌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일단 해라. 네, 아무거나 해라. 그럼 이제 1000만 원대는요? 1000만 원 하려고 하면 이것도 이제 구조가 있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물건을 팔려고 하면 결국은 공간과 사람과 인건비가 들어가요. 이거는 확장성에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전자책이나 컨텐츠나 강의, 교육 이런 것들은 혼자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억까지 벌 수 있거든요. 혼자서 3억까지 벌어요. 왜냐면 제가 벌어봤기 때문에. 서비스 형태일 때. 네,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 버는 거는 지금이야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1000만 원 버는 순간 바로 머릿속에는 그래도 인간이 2000만 원은 벌어야지 먹고 살겠구나. 100%그 생각이 들 거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간당간당하고 뭐 이사도 하고 뭐 하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1000만 원은 너무 인생을 바꾸기에는 적은 금액이다. 그래도 2천만 원 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은 뭔가를 알려주는 컨텐츠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겠죠. 그러면 네가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돈 버는 걸 하든 그걸 기록으로 해라. 글을 쓰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쌓아놔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너가 말에 재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면 그 사람이 뭐 몇만 명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진짜 완전 말도 병신같이 하고 외모도 이상하고 최악이다. 그러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다. 1년이면. 그럼 100명이 너의 잠재 고객인데 그 사람한테 네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던 거를 진심을 다해서 알려줘라. 2시간 동안. 그러면 100명 중에서 너의 그 진심과 너의 노하우를 네야 100만 원이 작아 보이겠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그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번다는 거는 미친 일이다. 진짜 대단하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대신 유료 과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10만 원씩 한 5명 정도 해서 50만 원을 벌고 1기분들을 잘 케어해서 1기분들 중에서 성과 나온 사람들을 2기 할 때 수강생 사료로 쓰고 그리고 단가를 좀 높이고 전자책을 만들고 강의를 해라.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교육 사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네. 사실은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내용은 쇼핑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아니요, 쇼핑몰 아니어도 괜찮죠. 이게 돈 버는 형님들 컨텐츠에서 자주 나오는 그쵸?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걸 들으면 뭐야? 내가 쇼핑몰 할 때가 아니네.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쇼핑몰이라는 거를 하지 않고 네. 강의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오케이. 3명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 게 쇼핑몰을 안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바뀌는 트렌드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수익화로 따지면 쇼핑몰 다 때려치우고 강의만 냅다 하면 10배는 더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의 업이 교육이 돼버리는 순간 쇼핑몰의 본질이 흐려지면 결국은 그냥 강의팔이하고 1년,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때는 장기적으로 교육 서비스든 뭔가 좀 지적 상품으로 네. 갈 거를 생각하고 가야 된다. 대신에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네. 사실은 뭐 네가 꼭 쇼핑몰을 해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유튜브를 하는 법으로 할 거면 네가 유튜브 채널을 잘 키워서 그걸 가르쳐주고 네. 쇼핑몰로 할 거라면 네가 쇼핑몰을 키우고 잘 운영하면서 그걸 가르쳐줘라. 맞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네 핵심 스킬을 알려주는 게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가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번다라는 거는 일단 대학교를 바꾸든 직장을 바꿔야 되는데 대학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직장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다 월급이라는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장님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 삼성, 하버드 나와도 결국은 월 1,000만 원을 못 버는 그 직장인의 월급이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네가 뭐 서울대 진짜 경영학과나 법대 가서 뭐 인생을 변호사가 되지 않는 이상 1,000만 원을 버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죠. 20대에 와가지고 아빠 저 1,000만 원 보고 싶어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그냥 한 달 정도는 벌 수 있어요. 1,000만 원. 빠짜.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버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인플루언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또 이제 드는 궁금증이 네. 스토어만 네. 해서는 네. 한계가 명확합니다. 스토어만 해서는 한계는 없는데 이 다음에도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고객 딜이가 없어요. 고객의 정보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상품을 많이 사더라도 그 쇼핑몰 플랫폼 입장에서 너 상품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알고리즘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1페이지 1등에 있던 상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데 갑자기 한 3월 1일 됐더니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주문이 안 들어와요. 하루에 100건씩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3페이지 뒤를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고 그리고 상대방들이 공격도 하고 모함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사몰. 자사몰 없이 그냥 쿠팡에서 한 달에 뭐 7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어차피 한 달 제일 매출 많이 나오는 걸로 강의하고 그 나머지는 매출이 없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쇼핑몰 시장에서 5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이유가 한 달 바짝 해가지고 막 5억 있죠. 13억 있죠. 근데 그분들이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플랫폼이 조금 틀어버리는 순간 네. 망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사몰을 운영하는 단계는 또 지금 이야기했던 거랑 달라요. 이거는 마케팅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사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나 쿠팡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내 홈페이지를 돈 버는 형님들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여기 화장품을 파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려고 하면 결국 돈을 쓰던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마케팅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쇼핑몰 얘기했던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 그리고 또 사실은 거기에 트래픽을 넣으려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인플루언서화 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되네요. 네.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내 채널을 인플루언서로 만들 수 있고 제가 그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한 지가 2년이 안 됐어요. 처음에 팔로워 막 100명 됐다고 저한테 막 축구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 100명 됐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야 대단하다 하니까 1,000명 됐다고 막 자랑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7만이 넘었거든요. 7만이 넘어서 이 인스타그램만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데 본인이 얼굴이 없어요. 텍스트로만 피드를 올려요. 텍스트 피드. 근데 부동산. 부동산 컨텐츠를 네. 그 인스타에 규동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규동산. 네. 직장 생활 하고 있거든요. 네. 직장 생활하고 본인 얼굴을 한 번도 노출을 하지 않고 그냥 인스타에 정보만 주면서도 인플루언서 되는데 근데 뭘로 돈 버는 거죠? 광고도 받고 광고 받고 인스타그램 피드로도 돈을 벌어요. 200에서 300만 원. 보너스요? 네. 그 보너스가 지금 보너스도 받고 어차피 분양 같은 데 되면 분양 관련해서 한번 찍어주면 200에서 300만 원 받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한 1년 몇 개월 동안 꾸준히 그냥 텍스트 피드만 올리고 릴스 몇 개만 올렸는데도 그걸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상의 규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처음 단계는 당연히 그러니까 셀러를 하겠다고 하면 처음 단계는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SNS를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좀 자기계발적인 아, 좋아하죠.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표님이 또 많은 분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네.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은 잘 되더라. 네. 혹은 이런 사람은 잘 안 되더라. 네. 특징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 교집합을 찾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네. 일단 잘 되는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다. 오, 이 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제 주위에도 돈을 이제 제 수강생들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돈을 안 벌면 그 사람들은 포기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머무르잖아요. 만날 기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성향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그 변태성이 있어요. 잠깐만. 약간 지금 변태성. 예, 약간의 그 변태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사는 세상은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은 정답이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게 뇌피셜이지 그걸 모든 사람들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A, B 검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딱 시킨 거 해라고 하면 딱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 변태끼는 사람들은 파요. 계속 파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바꿔보고 저거 보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 게 저희가 사는 세상은 파이가 작진 않아요. 엄청 커요. 뭐 쇼핑몰로 하면 1년에 350조라는 시장이 있고 유튜브로 하더라도 유튜브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만들어지겠어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약간 잽실하다는 단어를 아시나요? 치사하게 약간 네. 교묘하게 그 빈틈이 생기거든요. 저희 직원한테도 유튜브를 한번 시켜봤어요. 편집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유튜브 한 적도 없고 쇼핑몰 직원한테 그 유튜브 채널 그냥 하나 고양이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프로필 만들고 그냥 컨텐츠 하나 만들어봐 AI로 해서 더빙 같은 거 이제 자막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우 목소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30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00명씩 들었어요. 그래서 뭔 내용이었길래? 그래서 연애 이야기도 하고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 뭐 이슈 이야기도 하고 다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파고드는 약간 미친 변태성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돈을 번다. 예. 그리고 또 성품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긍정적이고 좀 두리뭉실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잘 되는 사람의 특징으로 첫 번째 사람이 좀 괜찮다. 네. 괜찮다라는 말의 의미는 좀 긍정적이고 맞아요. 유들유들하고. 그쵸.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따지고 부정적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긍정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게 변태성. 예. 좋습니다. 그럼 잘 안 되는 사람들, 쟤는 진짜 안 되더라. 예.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일단 안 해요. 안 한다. 일단 실천.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우리 한 달에 300만 원 벌려면 그래도 한 4시간 정도는 합시다. 상품 하루에 10개 정도 등록해야 돼요. 유튜브 컨텐츠 일주일에 2개는 만들어야 됩니다. 블로그를 하루에 한 번씩 쓰세요. 인스타그램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개인데 안 된다. 10개. 계속 양으로 때려 부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안 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느낌만 가지고 있고 실제 수치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진짜 열심히 산다는 건 어떤 거죠? 열심히 산다라는 거는 일단은 쓸데없는 시간들을 줄이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의 시간을 써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30분 단위로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흘러간 시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택시 타고 부산역까지 갈 때 50분이 걸렸거든요. 그럼 50분 동안 누군가는 유튜브 보고 게임을 보고 뭐 게임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누군가의 그 챗GPT 관련된 활용된 유료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것도 좀 봐요. 그 시간들을 조금씩 잘 활용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놀 거 다 놀고 기차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직장생활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집에 와서 한 9시쯤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때 막 2시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카톡 오면 PC 카톡 깔고 릴스 오면 릴스 좀 봤다가 뭐 목마르다고 뭐 가서 뭐 물 먹고 과자 먹고 뭐 와이프랑 이야기하고 애기 막 들어주고 놀아줬다가 그러면서 새벽 1시까지 하면 와 진짜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되는데 그 시간적인 질로 따지면 아주 게으르게 놀면서 대충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총 시간으로 따져보면 네. 뭐 하루에 5시간 동안 쇼핑몰 했어. 30분 했을 거예요. 유튜브 했어. 그쵸? 따져보면 30분 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실천하시는 습관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예전에 했을 때
휴대폰을 일단 옆에도 안 둡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있는 방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둡니다. 그리고 PC 카카오톡을 깔지 않습니다. 그거를 까는 순간 사람의 심리가 클릭하고 글을 치게 되고 계속 크크크 하게 되고 잡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카카오톡 깔지 않는 거 하나, 휴대폰을 옆에 두지 않는 거, 그 두 개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밖에 밤에 애기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기서 제가 PC로 게임을 하겠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겠어요. 뭔가 생산적인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에 TV 켜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TV를 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시간들을 아예 안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뭔가 생산적인 걸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휴대폰은 어디다 두세요? 그러면 휴대폰은 집에? 그냥 이게 제가 방이 이제 3개라고 하면 와이프랑 같이 자는 방, 애기 방, 서재 있으면 그냥 베개 밑이나 소파나 그냥 저는 핸드폰이 항상 무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두는 거죠. 네. 대표님 이거 섭외하려고 제가 오전에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일부러 꺼놓으시고 집중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아마 유튜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비행기 모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그냥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고 그냥 보통 치워놓는다. 네네 맞습니다. PC 카톡 지워야겠네요. 그것도 영향을 끼치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진짜 몰입해서 1년 동안은 PC 카톡을 아예 안 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컴퓨터로 일을 하면 네. 인터넷을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가끔 유튜브를 본다든지 네. 인스타그램을 들어간다든지 네. 보게 되거든요. 특히 저희 같이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절제를 하세요? 제가 했던 그 개인적인 약속은 하루에 상품 등록은 2개는 무조건 한다. 이 약속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하겠습니다. 하루에 상품 등록 2개 이거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하고 노는 보거나 거죠. 유튜브를 보든 뭐라든 이거 하고 한다. 무조건 이 목표는 2개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여행을 가든 내 몸이 아프든 집에 늦게 들어오든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지금도 계속 하고 지금 안 하죠. 지금은 이제 네. 필요가 없어요. 그때 6개월 이상 했습니다. 여행 갔을 때도 뭐 애들 재워놓고 하고 출장 갔을 때도 몰래 회사 컴퓨터로 하고 어떻게든 2개는 했습니다. 그 것들이 쌓였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그렇게까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와의 약속 죽어도 지킬 약속 하고 정해놓고 유튜브 보고 싶으면 그 이후에 보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보든 4시에 보든 어차피 다음날 출근하긴 할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 스스로 약속. 스스로의 약속을 지킨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일단 안 한다.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야기했는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잘 되다가 네.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어느 순간 망한 사람들. 네. 좀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망한 사람 많죠. 그게 약간 매너리즘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면 또 다른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서 성과를 내면 이걸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 더 그러니까 쉽고 빠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요즘에 뭐 유튜브 AI로 해서 돈 버는 방법들도 많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 많고 또 챗GPT 이용해서 블로그 애드센스로 해서 막 몇 억 인증한 사람도 많고 돈 벌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뭐 스레드 자동 발행도 있고 그럼 이제 단기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또 흐지부지하고 또 적어가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점점 기우나요? 기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새로 돈 되는 걸 찾아가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망하는 걸까요? 왜냐면 그 본질이랑 그 다음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위기라는 게 생기거든요. 제가 사업한 지 5년 됐는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도달해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했는데 만약에 뭔가 알고리즘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면 이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집중이 아니고 또 다른 데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미 이제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계점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위기가 올 때 그거를 관리할 만한 그 능력치가 쌓이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돈에 좌지우지 되고 그다음에 소문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길을 올곧게 가기가 힘든 게 저도 쇼핑몰 컨텐츠로는 국내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데 쇼핑몰 쪽으로 계속 뭔가 해야 되는데 주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야 10%만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 10억만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 강남 하나 사야지 이런 분들이 오고 코인 트레이딩 또 잘하시는 분들은 윤진아 인생 그냥 쉬워 별거 없어 코인 이거 조금만 트레이딩 할 줄 알면 사고 팔고 시대 차익으로 김치 프리미엄 먹어도 된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림 투자 그다음에 뭐 폐기물 그다음에 뭐 별의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 코인 채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한 20개 정도의 종목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돈을 벌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지는데 그나마 저는 좀 덜 휘둘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본질과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본질 뿌리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면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아까 대표님께서 쇼핑몰을 하다가 확장을 할 거면 트래픽을 만드는 어떤 SNS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맞아요. 라고 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때는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걸 구분을 이게 나의 본질을 벗어나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구분하죠? 질문이 좋아요. 그 쇼핑몰을 하면서 다른 걸 같이 하는 거라 아. 이거 때려치우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몰 어느 정도에서 매출 100만 나왔는데 아 나 유튜브 할래. 그럼 유튜브를 하는 거는 플러스 해야지 이걸 그냥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같이 가야죠. 그래야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님도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하다가 뭔가 쇼핑몰 하고 싶으면 유튜브 때려치우고 북토크 그냥 때려치우고 쇼핑몰 하는 게 아니라 북토크 일주일에 한 개씩 컨텐츠 만들고 알고리즘이나 썸네일 만들면서 현업에 있으면서 쇼핑몰이든 뭐든 이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쓱 가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가다가 이제 뭐 어떤 게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는 선택해도 되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리고 가면 뭐 위험한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뭐 피벗이라던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한 번에 훅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죠. 그 새로운 영역에서도 뿌리를 내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수익성을 저울질해라. 맞습니다. 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대표님 같은 성공하신 분들 만나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아, 루틴이 어떻게 되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먹고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 성공했다는 아니지만 그냥 네. 돈은 벌었어요.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번 거 맞거든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KB금융에서 나온 거 보니까 금융 자산이 10억이 넘어가면 대한민국 0.9% 안에 들고 그냥 대한민국 부자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는 해당되는데 성공한 삶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좋습니다. 그냥 네. 0.9%에 들어가는 그냥 뭐 부자라고 아저씨, 이렇지만 부자형? 그 삶으로 비우면 예전이랑 또 지금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완전 개빡세게 살았거든요. 네. 정말 미친 듯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은 아침에 뭐 새벽기도 갈 때는 좀 일찍 5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뭐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새벽기도 안 갈 때는 한 7시 한 반 정도쯤에 일어나서 네. 이제 애들이 자고 있거든요. 그럼 애들 이제 괴롭혀서 좀 깨우고 그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 전날 이제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틱톡, 카페 그건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그다음 메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카톡이 제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제 또 제가 자는 동안도 여러 이슈들이 항상 생겨요. 그러면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답변할 사람 답변하고 그리고 수강생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카톡 이제 뭐 쫙 다 확인하고 그런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유치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씻기고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씻기고 옷 입히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제가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고 와이프가 데려다 주는 경우도 그러면 이제 9시 반이 됩니다. 그럼 9시 반이 되면 제가 출근 안 할 때는 집에서 컨텐츠를 계속 찍고 아 그냥 집에서 촬영을 하세요?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촬영하지 않고 출근할 때는 이제 한 10시 반 정도에서 11시쯤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직원들은 이제 다 있겠죠. 그럼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어떠냐면 진짜 1분의 시간 차도 없이 퇴근할 때까지 그냥 달리는 겁니다. 일단은 미팅이 계속 많이 있고 직원들 면담이 있고 이슈 있고 회의해야 될 거 있고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 오피스 와이프가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를 했는지 전화 목록이랑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진짜 작작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바쁘거든요. 몇 시까지죠 이게 지금? 10시 반에 가셨다 치고 10시 반부터 이제 점심 먹는 때도 미팅하면서 점심 하거든요. 외부 손님 오던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한 5시 정도까지는 10분의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회의입니다. 와우. 예. 근데 출근을 안 하실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출근을 안 할 때는 점심 약속을 지인을 만날 때 아. 저도 인간관계가 정말 좁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랑도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이프랑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이제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업자가 있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출근해서 일하는데 나는 와이프랑 밥을 먹는다.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데이트하고 또 이제 지인들 만날 때 점심 먹을 때는 이제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니까 집에서 오전에 대본 쓰고 컨텐츠 만들고 그다음에 편집할 것들 대충 제가 봐야 되는 게 편집자 눈이랑 제 눈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1.5배속으로 쭉 보고 썸네일 만들고 이제 점심으로 갔다가 밥 먹고 또 집에 와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있는 것들 하고. 근데 회의가 많아요. 회의가 전화를 어제만 하더라 어제 아래만 하더라도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뭐 1시간 해가지고 뭐 중국에 있는 분이랑도 통화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협업하시는 분이랑 통화한 왜냐면 제가 부산에 있잖아요. 서울에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업을 하시는 분들 서울에 계시거든요. 전화기가 완전 신바닥으로 돼 있는 게 스피커폰을 계속 회의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이슈들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럼 그 면담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니, 지금 이게 안 빡센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혜 씨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애기들 이제 밥 먹이고 네. 씻기고 조금 놀아주고 또 컴퓨터 앞에서 이제 11시고 12시고 1시고 2시고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죠. 사실 루틴이라고 해서 여쭤봐서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찬물 샤워. 옛날에 다 했습니다. 옛날엔 다 다 했는데. 했어요. 옛날에는 50개 루틴 하나도 안 옮기고 1년 동안 했습니다. 와, 그걸 다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순화돼서 방금 요 정도. 그렇죠. 와. 그리고 제가 그 뭐를 알았냐면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자기 확언하고 막 하루에 100번씩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모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100번씩 쓰고 막 자기 확언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꿈을 이뤄야 되는데 제가 그 모임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꿈을 이룬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최 측의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모임에 1년 동안 그렇게 글 쓰고 아침에 녹음해가지고 뭐 자기 꿈 확언하고 할 수 있다. 나는 뭐가 된다. 나는 뭐 100억 부자가 2025년까지 된다 했는데 이룬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요. 대표님도 근데 그런 걸 하셨었고 했죠. 근데 대표님은 그때 말한 목표 거의 이루지 않으셨나요? 그땐 더 큰 걸 말하셨나요? 그렇진 않고 그때 말했던 거는 못 네. 이뤘는데 네. 글로 그러니까 목표 썼던 건 안 이루어졌거든요. 말로 했던 것도 하나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한 7년 전에 그 김승호 회장님이 자기 꿈을 적어서 지갑에 넣어 다녀라 했을 때 그 지갑에 넣었던 꿈 10개 중에서 6개는 이뤘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 쓰고 막 확언하진 적은 없어요. 그냥 꿈을 적어서 지갑에 넣어 놓고 다니긴 했는데 뭐 막 그렇게 이제 하루에 막 100번씩 쓰고 이렇게 했던 거는 한 년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지금도 주위에 쓰고 있는 분 계시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하긴 또 누군가는 세상 어디 누군가는 이루고 있겠지만 맞아요. 대표님이 보진 못하셨다. 예, 그래서 제가 책에도 쓴 게 한 1조 정도 된 부자한테 가서 누가 인터뷰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부자가 나는 꿈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밖으로 침을 뱉었다. 침을 뱉으면서 나는 내 꿈을 상상했다. 이걸 이제 누군가 이야기한 거예요, 부자가. 가정인가? 가정을.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나도 1조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한 1000명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칵패 하면서 꿈을 상상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진짜 그 꿈을 이뤄요. 한 5년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와서 그 1조 사장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루틴으로 침을 뱉으면서 꿈을 했는데 그 나쁜 기운을 빼면서 이제 꿈을 상상했는데 난 꿈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또 자기가 된 걸 이야기해서 계속 와전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들이 다들 자기계발서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행위들이 아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을 달리할 수 있는 게 만약 그분이 그렇게 글을 쓰고 그런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영향을 끼칩니다. 무의식적으로 끼칠 것 같아요. 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런 걸 좀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저 사람들도 강의팔이다.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하시는 분한테는 차라리 그런 100번 쓰는 거 한 30분 걸릴 텐데 그 30분 동안 행동을 하지. 뭔가를 생산적인 일을 하지. 그 글을 쓰는 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100번 쓰는 거랑 10번 쓰는 거랑 의미가 있나? 한 번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네.
그럼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차피 말해봤자 저 사람이 안 바뀔 걸 아니까 그러시는 건가요? 안 바뀐 것보다는 저걸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적을 안 만들고 싶어서. 굳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반대 논리를 펼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게 뭔가 나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진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100일 동안. 제가 대놓고 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세요?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막 하다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예전에 그렇게 진짜 50개 루틴을 하면서 진짜 빡세게 사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사실 엄청 빡센데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36살의 정윤진으로 돌아간다면 네.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게 빡신데도 그 길을 선택하겠네요. 그 했던 길을 그대로 다시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접근법 아니면 뭐 쇼핑몰이 아니라 다른 걸 해본다든지? 저는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 삶에 크게 후회는 없긴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이라는 업이 불법들이 많거든요. 가구매를 하든지 막 트래픽을 쏘는다든지 막 이제 사기를 친다든지 계정을 막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근데 저는 그냥 끝까지 그 유혹에서 이겼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했으면 저는 매출이 몇십억까지 그 당시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제 쪼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름대로 롱런할 수 있는 뭐 누군가에게 트집 잡히지 않는 이유가 됐었을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저는 왔던 길을 그대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지나오신 길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이게 대표님 표현으로 무식하게 쪼대로 막 밀어붙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잘 못 밀어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 될까? 맞아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의 이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목소리나 눈빛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되게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지는데 네. 원래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신기한 게 저는 주위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찐따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거든요. 외모, 그다음에 뭐 저의 그 말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저는 한 6등에서 7등 정도. 그러니까 뭔가 힘의 원리로 한다고 하죠. 그쵸. 그리고 경제 상황은 이제 하위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평균 이하였는데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 경험을 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 경험. 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쇼핑몰에 대한 작은 성공 경험, 유튜브에 대한 성공,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 그리고 강의,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뭔가를 했을 때 성과를 만드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성공 경험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내세울 게 없으면 말을 흐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성과를 만든 게 있어서 그거 덕분에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쇼핑몰을 시작하실 때는 성공 경험이 없었잖아요. 1도 없었죠. 그때는 그러면 뭐 일단 행동해 보니까 우연히 하나 터진 게 나와서 성공 경험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쇼핑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저 유튜브도 그때 전 쇼핑몰 하기 전에 3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은 뭔가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라. 네. 얻어 걸릴 때까지 그냥 해라. 하나만 얻어 걸릴 때까지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스레드에서 어떻게 어그로를 끌어서 팔로워를 늘려서 뭔가 신문기사를 올려가지고 클릭을 받아서 돈을 벌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고 틱톡에 뭔가 챌린지 같은 거 탈 쓰고 나와서 막 춤춰서 한번 그걸로 수익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쇼핑몰이나 유튜브가 된 거고 안 됐으면 뭐라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한다. 네. 너무 쉽고 당연해 들리면서도 참 만만치 않은 말이네요. 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든 사람이어서 딴 거를 도전할 때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그 자청의 그 챗GPT 그 30몇만 짜 결제해가지고 또 처음부터 보고 막 쓰고 있거든요. 유료 강의 해보고 그리고
뭐 그 스레드 같은 경우는 막 글을 쓰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그것도 강의 같은 거 결제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또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데 실패를 많이 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건 얘기 잘 안 하죠. 그리고 미친 듯이 해가지고 성과 내면 나는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포지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괴롭고 힘들고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하려면.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그런 노하우라던가 마인드나 지식 이런 거를 쌓는데 예전에 독서 모임에서 막 50권 읽고 했던 그 독서가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아니 난 독서보단 행동이야 이런 주의신지. 이것도 앞에 누가 누가 앉아도 앉아도 다르다. 예를 들어 앞에 독서를 중요하시면 하필 북토크가 있네. 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어떤 분한테는 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대표님의 그럼 솔직한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잠깐 나가 있을까요 제가? 아니 책이 영향을 끼치긴 하죠. 네. 예, 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긴 한데 얼마 정도 끼치느냐에 따라 다른 게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닐 때 이제 국내 기업에서 다닐 때 가장 만나는 사람들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이사님한테 제가 진짜 무례하지만 신입사원이었는데 여쭤봤어요. 밥 먹을 때 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시고 똑똑하신가라는 거를 저보다 15살 많으신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책 같은 거 안 보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 책을 좋아했던, 그러니까 틈틈이 읽었던 사람이어서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그것도 결국 누군가의 경험인데 그걸 읽는 순간 거의 갇히니까 나는 책 같은 건 절대 안 읽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 28살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보면 책이 주는 그 인사이트가 엄청나요. 막 소름 돋을 때도 있고 너무 재밌어서 막 진짜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특히 김승호 회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업가로서는 그 경험한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와, 진짜 이 사람도 이런 걸 겪어보고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막 희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을 그때 많이 본 게 엄청나게 사업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가방에 책을 들고 다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씩 보려고 해서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저는 득을 받기 때문에. 근데 책이 뭐 돈 버는 데 도움 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삶에는 도움 되는데 돈 버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방에 책 넣어서 다니시고. 네. 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미친 영향값은 잘 모르겠으나 나는 책을 읽고 있다. 네. 나는 책을 읽고 있고 책을 좋아하지만 네. 책에 돈 버는데 도움 되는 거는 모르겠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괜찮 무난한가요?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북토크가 있어서 좀 많이 그게 된 건가 싶긴 한데.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책에 대한 견해랑 관계없이 네. 대표님이 자녀에게 네. 돈 버는 일하지 말고 자녀에게 인생을 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대표님이 저주에 걸려서 네.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글도 못 써. 네. 자녀한테 책 한 권만 딱 줄 수 있어. 네. 돈 미세 빼고. 네. 뭘 주실 겁니까? 저는 성경책 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성경책. 그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더 제가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저는 확신에 찬 신앙인이고 제 아이도 하나님을 알고 신앙적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뭐 세상적인 좋은 책들과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책의 끝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한 권만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성경책 줄 것 같고 뭐 나머지 책이 있다고 하면 그냥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책들 주는데 그게 그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데 네. 내 인생에 정말 이게 중요했던 교훈인데 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자려고 딱 누우면 아 이거 북토크 시청자한테 말해줬어야 되는데 떠오를 만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면 어떤 일인가 일어난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아무 일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라도 하면 그게 1%의 변화가 됐든 어떤 일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를 계속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인가를 유튜브 시청, 인스타그램 릴스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어떤 일인 건 생산적인 일. 뭔가를 생산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산하지 않고는 부자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글이 됐든 컨텐츠가 됐든 상품이 됐든 무엇인가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남의 시간을 뺏고 남의 돈을 이제 합법적으로 뺏으려고 하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하라. 네, 뭐든. 네,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 제가 진짜 딱 한 개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거 말고는 해드릴 이야기 없는 게 생산자가 되세요. 뭐라도 만드세요. 그 뭐라도 중에서 대표님 생각에 지금 가장 효과 좋은 뭐라도는 뭡니까? 제가 만약에 쇼핑몰 강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스레드 강사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스레드는 대장이 아무도 없거든요. 완전 그냥 아무것도 갖춰 있지 않아요. 무주공사. 저도 지금 스레드 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5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스레드 강사가 될 거라고 각을 잡고 했었으면 한 10만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10만 키우는 노하우를 전자책이나 강의로 팔면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벌 것 같은 게 스레드 했을 때 대표 강사가 없어요. 그쵸. 이런 좋은 시장. 텍스트만 써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저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거든요. 근데 스레드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뭐 부동산 형님들 해가지고 그 계정으로 부동산 관련된 거를 책 본 걸 적든지 챗GPT한테 물어보든지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내가 참고해서 그냥 임팩트 있게만 적어줘도 난 그 계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장 팔로워가 많은 스레드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제가 몸무게가 120kg예요. 근데 항상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루틴, 음식들, 운동하는 방법들, 멘탈 관리하는 방법 그걸 그냥 잘 해놓으면 나 몸은 120kg인데 그 스레드에서는 인플루언서 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게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텍스트만으로 영감을 주고 트래픽을 만들고 돈을 번다?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스레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좀 오래된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카테고리별 1등이 정해졌죠. 있어. 근데 스레드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스레드에 진짜 좋아요 많이 받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한 번씩 자기 얼굴 올려요. 그럼 알고리즘이 막 섞이다 보니까 네. 뜨거든요. 들어갔는데 3만 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연예인급이어도. 네, 5명 넘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유튜브에서 뭐 지금 그냥 제가 떠올리는 걸로 하면은 부동산 하면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 맞아요. 이러고 돈 하면 저는 주원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스레드 없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네요. 아무도 안 떠오르네요. 그럼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진짜 숨겨서 여러 카테고리로 해서 만들면 와 이걸 성과로 하더라도 그냥 스레드 대장 되는 거는 올해 4월부터 한 6개월만 하잖아요. 하루에 글을 예약도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4개 쓰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어떤 느낌의 글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거 참고하고 하면 스레드 강사하면 월 한 2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오늘부터 스레드 쓰겠습니다. 자기개발 비즈니스 쪽 1등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해주고 싶었던 건 뭐든 생산해라. 네.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대표님 의견에 가장 효율성 좋은 건 스레드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스레드 안 할 거예요. 한 명도 안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스레드 안 하셨던 분이 스레드 회원가입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안 해요. 왜?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알려줘도 안 하고 안 알려주면 못 하고 안 해요.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줘도 어차피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네. 하세요. 충격적인 사실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콘텐츠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테크몽 닮았다는 이야기만 들으세요. 테크몽이 누구죠? 테크몽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시는 스타일도 그 크리에이터 테크모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IT. 맞아요. 댓글에 몇 명 있어요. 네. 테크모님이랑 무슨 관계세요? 그거 2번 봤어요. 되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방금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하는데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네. 테크몽이랑 형제세요라고 두 분인가 누군가 물어보는 게 저는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게 지금 이 떠올랐어요. 말투도 똑같아요. 저 누군지 몰라요.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고요. 저희 팟캐스트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대표님은 왜 일하세요? 테크몽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이야기요.
이것도 질문자의 의도와 분위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게 정말 솔직하게 왜 일하냐고 하면 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인들 모이면 그냥 을에 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좀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싶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박쥐같이 보일 수 있는데 항상 답변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내가 일을 할 때 진짜 이걸 위해서 산다 이렇게 살진 않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죠. 예, 그냥 뭐 신앙인으로서도 정체성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14명의 회사의 대표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제 스스로 자기 개발하고 더 성장하고 싶은 정체성도 있고 어느 모임에 가면 아 그래도 나도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는 거를 주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같이 성장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일을 하는 목적 왜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는 답변하기 힘든 게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근데 그 근간에는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가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리고 대표님이 방금 해주신 것들이 그 여러 가지를 이루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있고 신앙적인 부분, 당연히 뭐 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전 팟캐스트 출연자가 네. 다음 출연자를 위해 질문을 하나 남기고 갑니다. 와 좋네요. 누가 물어봤는지는 안 알려드립니다. 네. 이전 출연자분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겁니다.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 시절 대학교 1학년입니다. 네. 배우고 싶은 분야,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은 분야. 한 개만 해야 돼요. 순위로 뽑아볼까요? 1순위. 1순위 부동산,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주식.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오늘 투자 이야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1, 2위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위에 부를 이루신 분들이 부동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투트랙이에요. 사업과 부동산. 부동산이 그렇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덜 돌아가려고 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만 잘 알아도 어차피 집을 사고 생존해야 되고 뭔가를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긴다고 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주고 이걸로 돈을 벌고 하면 부동산에 잘 알아도 인생이 좀 더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주식.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괜찮은 우량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같이 먹는 구조. 이것은 그 어떤 불법적인 거 없이 합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과 주식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부동산 이야기에서 참 느꼈던 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몇백억대 되신 분이 있는데 저랑 그분이랑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막 저랑 그 친구랑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돈을 벌까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얘들아 저희보다 나이가 위셔서 얘들아 그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번 사람들이 결국 뭐 사는지 알아? 집 사고 건물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부동산 박사는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좀 부동산만 잘 알아도 돈을 버는 거나 지키는 싸움들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감사한 게 사실은 대표님께서 굳이 이 돈 미세라는 책도 쓰시고 이렇게 나와서 돈에 대해서 솔직한 이런 메시지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하셔도 사실은 뭐 쇼핑몰에 관련된 것만 물론 그것도 돈에 관련돼 있지만 그것만 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들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데 네.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돈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은 어찌됐건 욕을 먹을 텐데 욕 많이 먹죠. 네, 물론 대표님께서도 뭔가 그게 사업적으로 도움이 돼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느꼈거든요. 좀
돈에 대해 터부시하는 걸 깨고 싶다는 어떤 의지 네. 그런 걸 좀 느껴서 그 메시지가 진짜 필요한데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깨고 직설적으로 오늘 영상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그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은 대표님보다 더 많이 남은 분들에게 좀 경종을 울릴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뭐 이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한 100분이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1%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긴 컨텐츠를 시청한다?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삶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만 얻어 가셔도 저는 뭐 책 한 권 읽을 때 4-5시간 걸리는데 이런 영상 1시간 정도 뭐 소비라고 하면 소비인데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인사이트만 얻어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